그 여자아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타탱고를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 많은 이미지들이 뜨는데 혹은 많은 짧은 영상이 뜨는데 그 어린아이 이미지가 얼핏 보면은 약간은 아직 어려가지고 성별도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여자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이제 사진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걸어가는 사진인데요. 그 장면에서 찍어 온 건데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미지가 강렬해가지고 영화를 어쩌면 이제 끝까지 본 것도 있습니다. 이 소녀가 STK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은 STK고요. 배우의 이름은 에리카 보크인데, 그녀가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토리노의 말에서 딸 역할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라타르에서 크레이너인가요? 그 남자, 털모자 쓰고 있는, 빵모자 쓰고 있는 그 크레이너가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토리노 말에서 그 남자, 아버지 역을 이제 맡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리미아스의 그 요약에 보면은 거의 뭐 힘만 세고 무식한 놈, 이런 식의 이제 요약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제 이 여자아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는 3장인데, 무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의사를 위한 장이에요. 이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식인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고 반성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에요. 그 반성적 사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망원경 같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벨라타르가 토리노 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되게 잘 쓰는 게 창틀을 되게 잘 활용을 하던데. 그러니까 창이 있고 창틀이 있으면 또 일정 부분 가려지잖아요. 그 틀 있는 부분에. 창 안에서 찍기도 하고요. 창 밖에서 또 찍기도 하고요. 그 소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들어왔으면 저쪽이 또 사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도 또 창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창틀을 되게 활용을 잘 하는데요. 의사는 이제 그런 식의 시선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을, 크레이너인가 그 부인이 지금까지 의사 수발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도 싫고 뭐 너무 멀고 어쩌고저쩌고 투덜투덜 대면서 저 이제 의사 선생님 시중을 더 못 들겠어요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눈치를 까고요. 푸타키가 어쩌고저쩌고 푸타키 얘기도 하고 사람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종이 어쩌고저쩌고 종이 없는데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말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기록을 많이 해요. 그럼 이 의사는 되게 명민하고 근면성실한 의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알코올 의존증 환자예요. 쩔어 있어, 알코올에. 완전 그냥 그 자체가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뚱뚱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성인병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중증 상태에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데요. 그 의사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냐면요. 술이 떨어져가지고 술 사러 가요. 술 사러 가는 도중에 약간 빈집 같은, 우리로 치면 이게 물레방앗간이에요. 그런 데를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녀 둘이가 있어요. 소녀라고 하기엔 좀 크고 처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 보여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여자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율리고 하나는 마리였던 것 같아요. 얘들이 의사 선생님 늙은 나이에 멋지게 섹스 한번 안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데 얘들도 막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에다가 뭐에다가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율리하고 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STK의 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여자가 되니까 하는 일이 이 몸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몸을 팔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자기의 이런 성적인 능력을 이제 이 시장에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사람이 아까 그 소 키운 사람 8명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남자 뭐예요? 하나, 둘, 셋, 전직 교장이랑 푸타키랑 지금 5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 1명 있고요. 또 하나가 슈와제네거 비슷한 이름의 그거였는데 식당 주인이 있어요. 술 팔고 음식 좀 팔고 하는 식당 주인. 그럼 지금 남자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이 남자 몇 명을 가지고 지금 헬릭스 부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헬릭스 남자가 있는데 이 헬릭스는 이 소녀들의 엄마와 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남자들을 상대로 자기 몸을 팔겠다는 이 딸들이도 참
이 아가씨 둘이도 참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의사는 아, 야 됐다 하고 니들도 거의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가요. 그 이제 브랜디를 사가지고 의사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어두침침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 들판이 많은데요. 저 이건 좀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이렇게. 그래서 들판 개념이 아니라 산 개념이거든요. 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란 곳은 우리는 대부분 다 산이고 이제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고향도 그렇지만 밭으로 이제 일구는 거죠. 그래서 밭도 보면 다 지대가 높은 경우가 많고 이렇잖아요. 이른바 이제 평야라고 하는 뭐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런 거 그렇게 주변에서는 못 봤던 것 같고 산이 많은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도 항상 이렇게 나무들 비탈에서다. 나무들 비탈에서다. 황순원 소설, 장편 소설 제목이잖아요. 나무들 비탈에서다. 딱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란 게 완전 평원인 거예요. 쭉 뻗어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나 이런 데, 페테르부르크도 그렇고요. 그 근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차 같은 거 타고 나가면은 쭉 옆으로 이렇게 들판이 펼쳐지는데 이게 높이가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고요. 정말 일렬로 쭉 서 있으니까 뒷면이 잘 안 보여요. 평면이니까. 그 숲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겨울이죠. 흑백이죠. 수시로 비가 내려요. 황량한 거예요. 그걸 이제 카메라로 담으니까 그 느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을씨년스럽고 스산하고 그런 느낌을 줘요. 거기를 이제 술 취한 의사가 띠뚱띠뚱 걸어가요. 뚱뚱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술집에 환한 불빛이 비치고 의사가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데 소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의사 선생님 하고 불러요. 근데 손에는 이미 제가 다시 돌려보니까 이미 이게 있어요. 손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혹은 품에 안고 있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부르는데 굉장히 뭔가 절박해 보이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왜 이러니? 아이고 저리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를 밀친다기보다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균형을 잃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쉽겠죠? 근데 소녀의 얼굴을 잘 보여주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의사거든요. 이 3장의 주인공은. 그리고 이제 소녀가 약간 소스라치게 놀란 듯 저쪽으로 이제 도망치려고 혹은 가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의사가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가는 거니?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혼내지 않을게 라고 해요. 영화 자막에는 혼내지 않을게인데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찾아보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헝가리어 표현이 그런저런 해석을 다 가능하게 하는 문장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혼내지 않을게 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의사의 챕터에서 꼬마가 이제 한번 나오고요. 5장을 갑니다. 5장을 가면은 이게 번역이 실타래가 풀리다인데요. 다르게 번역을 한 거로는 솔기가 터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접이라는 이름의 제가 블로그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던데요. 이제 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첫 장면부터 그 7시간짜리 비디오에서는 한 대충 2시간 37분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첫 장면부터 그 STK하고 이제 오빠 샤니가 나오는데요. 둘이가 들판으로 나가요. 들판으로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땅을 열심히 파요. 삽을 가지고 땅을 판 다음에 보자기 손수건 같은 데다가 돈을 묻어요. 야, 돈 줘봐.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말 되게 잘 듣더라고요. 돈을 줘요. 그래서 동전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야, 이렇게 매듭이 위로 오게 묻는 거야 하고 매듭을 딱 위로 올리고 해갖고 딱 집어넣고 흙으로 막 덮어요.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돈이 열리는 나무. 자, 이제 여기서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사를 받아 적어놨네요. 돈 줘봐. 묶은 부분이 위로 가게. 그럼 이제 딸애가 말하죠. 여자애가. 정말로 4일이 지나면 돈줄기가 돋아날까? 4일이면 라사로가 부활한 그 4일이네요. 네. 자, 4일이면은 돈줄기가 돋아날까? 당연하지. 하지만 그러려면은 네가 매일 물을 줘야 돼 하면서 이제 오빠가 이 딸을 저기 여동생을 이제 그루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오빠? 뭐 그렇죠. 그럼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겠네? 물론이지. 멋진 방에서 잘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진심 믿어요. 이 소녀는 진심 믿는데 오빠가 이제 거짓말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빨리 지금 이 장면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삽을 주면서 자, 이거 빨리 갖다 놔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소녀가 삽을 들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카메라는 그 소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비춥니다. 세워두고 소녀가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점처럼 될 때까지 쭉 비춰줘요. 소녀가 집으로 왔더니 엄마가 딸을 반기지를 않네요. 이 엄마가요.
너 여기 찌그러져서 여기 앉아있으라고 해가지고 애를 바깥에 앉혀놔요. 그래서 애가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있죠. 그 장면을 이제 오랫동안 비춰주는데 아이의 그런 멍한 표정을 엄마는 이제 아저씨랑 안에서 뭐를 할까요? 아이가 어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건물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얘가 고양이랑 놀아요. 고양이랑 노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고양이를 괴롭히는 건지 고양이를 가랑 같이 노는 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정지한 것 같은 한 장면인데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표정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를 쓰다듬는 이게 고양이고 얘가 손인데 요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이제 되게 고즈넉하고 은은하고 쓸쓸한 장면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고양이가 빠져나가요. 얘가 이제 고양이를 잡으러 가요. 이렇게 쥐처럼 막 돌아다녀요. 생쥐처럼. 진짜 쥐와 고양이처럼. 근데 이제 쥐가 고양이를 잡은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되게 재미있는데 제가 대사를 써놨는데요. 바보야, 너는 겁도 없니? 자,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혼날까봐 겁나지 않니?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넌 겁도 없니? 근데 아시겠지만 영화 자막 번역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 장면 지나갈 때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너보다 훨씬 강해. 이게 이제 고양이랑 뒹구는 장면에서 이 소녀가 내뱉는 말인데 고양이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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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동물학대 논란이 붙은 장면인 모양인데 실제로 고양이는 되게 얌전했고 그 소리는 후시녹음이라 하더라고요. 약 그거 동원해서 요즘을 치면은 이제 그 가짜로 이제 넣는 거죠. 자, 덤벼봐. 덤벼보라고. 그 다음에 멋진 대사 하나 나와요. 네가 죽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이 대사가 왜 멋지다고 제가 말을 했냐면 이 꼬마가 되게 외롭잖아요. 아까 이제 말했듯이 다 자란 언니 둘이는 이미 매춘 쪽으로 이제 갔고 엄마는 대낮에 이웃집 아저씨를 이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오빠 하나 믿고 이제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빠는 저 정치 협작군하고 붙었어요. 이리미아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충성하면서 이리미아스가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려줘. 그러면 그 소문을 퍼뜨리고 대신에 그 대가로 아줌마들하고 같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벌써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혹은 이제 자기 길을 이미 찾은 거고요. 소녀가 되게 외로워요. 이 소녀에게 이제 유일한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양이인 거예요. 근데 고양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다? 고양이가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오히려 제일 소중한 존재를 괴롭히고 이런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꼬맹이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 열 몇 살, 10살 뭐 이렇게 된 애가 10살, 11살 된 애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겠어요? 아마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죽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아마 열애아홉 엄마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 모녀 관계가 단순히 이제 비난할 수 없는, 엄마만 비난할 수 없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 엄마 캐릭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문제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덤비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비가 계속 내리고, 엄마가 이제 아저씨를 보내요. 아이는 고양이를 올가미 같은 데 집어넣고 이렇게 매달아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오래 걸려요. 비가 오는데 애가 바깥에서 비 맞는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있는데 집안을 보여주는데 집안이 뭐 못 살고 이런데요. 우유를 꺼내 가지고요. 접시에다 우유를 붓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쥐약을 타는 거예요. 그게 쥐약이라는 건 나중에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애가 뭐를 타지라고 이제 우리는 관객은 생각하는 거죠. 하고 남은 통을요 챙기더라고요. 저게 뭔데 애가 저렇게 심주단지처럼 생기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심이 섰어요. 고양이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미 결심이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가가지고요. 아까 매달아 놨잖아요. 도망 못 가게 올가미에다가 고양이를 꺼내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갖고 모고 해가지고 이제 먹여요. 그때 이제 아이를 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아이가 왜 그러죠? 네, 이 진짜 폭력과 성스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라르의 그 역저인 폭력과 성스러움 그 언어 조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뭐 희생양이라든지 순수라든지 이런 것들 가장 아끼는 거를 희생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소녀가 지금 제일 아끼는 건 이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면서 죽이는 거니까요. 근데 제일 아끼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건데 과연 무엇이 죄인가? 이리미아스가 하는 말 중에서 인간이라는 거는
남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만 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데, 이 에스티케가 자기 자신에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기가 제일 아끼는 고양이를 이렇게 죽임으로 해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걸 지켜보더라고요. 벽으로 이렇게 물러나갔고 고양이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이제 숨이 멎는 장면을 지켜보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얘는 계속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들판을, 똑같은 들판을 이렇게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그 돈나무 심었던 곳으로 가는데, 벌써 이게 지금 하루도 안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불러요. 샤니 샤니 하면서 부르는데, 이 꼬망이가 부르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한 명이 의사 선생님, 한 명이 오빠 샤니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보루로 생각했던 사람,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인데요. 오빠를 불렀는데 오빠가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빠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 각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소녀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고요. 오빠가 말을 하게 해요. 샤니 이리 와봐. 돈 심어놓은 곳을 누가 뒤졌어. 꺼져. 오빠 돈도 누가 가져갔어. 도둑 맞은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좀 필요했어. 어쨌든 내 돈이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내 돈이기도 했잖아. 그랬더니 오빠가 이런 미친. 그랬더니 이제 여자아이도 열받아가지고 왜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거지. 그랬더니 오빠가 이 손 놓지 못해. 너 꺼지라고 했다. 난 같은 얘기 다시는 안 해. 이러고 이제 소녀는 계속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이제 오빠는 이제 오히려 앞모습을 보여줘. 이 뻔뻔한 놈. 이제 그러고 이제 소녀가 포기한 듯이 돌아서자 이제 우리한테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이 뭐, 이로 이제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랬잖아. 자, 빨리. 자, 오빠가 쥐약을 찾아냅니다. 쥐약 이거 네가 훔쳤지. 여기 호주머니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옷 속에 이렇게 넣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집에서 난리가 났다. 너 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빠가 이거를 안 뺐더라고요. 쥐약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 물질인데. 자, 여기 있어 하고 돌려준 다음에 너 이거 네가 처리해, 없애버리라고. 내 지켜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켜볼 필요 없어. 독약을 뺏어야지. 애가 지금 쥐약을, 지금 양잿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애를 양잿물을 뺏지를 않고서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초제지, 제초제. 특히 제초제 먹고 많이들 자살을 시도했었잖아요. 특히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그 농사 많이 짓는 곳 근처에는 제초제 전문 의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해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오빠의 방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빠의 방관이.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시간에 이 소녀는 계속 헤매는데요. 뒤에 있었던 얘기를 당겨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 엄마가 있죠. 잠에서 깼어요. 그 아저씨랑 이렇게 하면서 술도 먹고 아마도 마약 같은 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좀 받았어요. 깼죠. 깼는데 딸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언니들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막 찾으러 다녀요. 다녀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동네의 유일한 술집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에스티케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른바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식의 방탕한 행각을 하기에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음란이라기보다는 너무 딱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어찌 담배가 맛있어 보이든지, 아무튼 담배를 피면서 내 딸 못 봤냐고, 어떤 딸 말하냐고, 에스티케 그 꼬맹이를 말한다 이러면서, 요 녀석 돌아오면 내가 혼내줘야지 이러는데, 지금 아이는 이제 헤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얘기를 좀 꾸려볼 수 있는데, 뒤에 것까지 이렇게 하면 남편이 헛간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4명이죠. 그죠? 딸 셋, 아들 하나 해서 4명을 이제 자기 혼자 키운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를 먹고 사냔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술값도 내고 가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돈이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니까. 아무튼 이제 엄마는 딸을 찾고 있고요. 그 에스티케는 이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헤매다가 아까 어디로 가냐면, 얘가 그 술집에 있죠. 술집 앞에 다다르는데 이미 밤이에요. 이미 밤인데 그 술집 안에는 뭡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에스티케 엄마는 이미 떠나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가 이제 창문으로 볼 때 엄마는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 음악이라고 크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음악 듣는 귀가 없어서 한 크게 2개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막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을 아이가 바깥에서 보는데 이 장면에서는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춤추는 이 술집의 풍경을 나중에는 안에서 비춰주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사운드가 있죠. 자, 소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리가 들렸나요, 여기서?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볼 때는 이 소리를 꺼놓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또 다시 켜보고 돌려보긴 하는데 저는 이걸로 잘 안 듣거든요. 귀에 꽂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튼 아까 제가 이 감독이 창틀을 되게 활용을 잘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은 되게 뽀얗고 불이 켜져 있고요. 바깥은 되게 어둡고 아이의 표정은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처음에 또 뒷모습을 보여줘요. 애 뒤통수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카메라를 돌려서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어른들이 그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한밤에 그거를 보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말로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러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등장을 해요. 아까 그 장면 있잖아요. 3장의 그 장면이 여기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소녀의 얼굴을 많이 부각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와 반복이죠. 반복과 차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데 감독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다시 찾아보지 못하고 찍는 거라 그걸 감안하시면은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절망, 놀람 어떤 대목이냐면 의사 선생님 불렀죠. 그랬더니 아이고 나라 왜 이러니 나한테 왜 이러니 이러면서 의사가 딱 자빠졌을 때 아이가 아,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구나. 오빠한테도 배신을 당했죠,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고양이한테 독약을 먹이고 죽였는데 고양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나를 두들겨 패달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 의사도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막 열심히 이렇게 숲속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렇게 뛴 거예요. 근데 유명한 그 장면요. 뒤로 이제 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죠. 그리고 아이가 고양이를 들고 막 이렇게 걷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 얼굴을 클로즈업 하죠. 아이의 표정이 되게 삭막하고 을씨년스럽고 스산하고 참담하고 암담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은은하게 화색이 도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아, 저거다. 애가 드디어 현타가 왔구나. 저 현타가 온 다음에 애가 뭘 하려고 하지 싶은데 한때는 되게 빛났을 것 같은 그런 건물 앞에 이르러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왕국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덧붙여서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물론 그 영화는 계열이 아주 다른, 근데 되게 잘 찍은 영화더라고요. 지난 겨울방학 때 봤었는데 다 명불허전이죠. 사람들이 잘 찍었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위트도 있고. 거기도 고양이를 빌렘 디포가 죽이는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때 되게 화려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폐허가 된 그런 건물 안으로 아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다 하고 찝은 것 같죠. 거기로 가가지고 고양이를 눕히고 자기도 이렇게 약을 이렇게 먹고 옷을 이렇게 딱 정비를 한 다음에 딱 들어 누워요. 이제 죽는 거죠. 죽을 때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뭐 이 영화는 그런 자연주의 계열의 영화는 아니니까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끝으로 아이의 스토리는 끝이 난다.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게 이제 3시간 26분 정도 되는 건데요. 그 7시간짜리 영화에서 나레이션이 있어요. 이 나레이션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천사는 이 모든 걸 보고 다 이해하신다고. 평화가 가득해 오는 거를 느꼈다. 아이는 나무와 길, 비와 바람이 마음에 평온함을 채워주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 결국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카메라가 소녀가 아니라 건물을 이제 비추면서도 이 나레이션이 이제 계속 되는 거고 건물을 바깥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여줘요. 좀 오래 보여주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챕터가 거미의 작업 2, 악마의 몸짓 사탄 탱고입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면 이리미아스가 사람들한테 농장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 땐가 아니면 사람들을 꼬드기고 난 다음인가 그때 이리미아스 그 3인방이
이쪽으로 와요. 이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3인방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이 건물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TK는 더 안 나오느냐. STK는 더 나와요. 몇 챕터더라? 가면은 STK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STK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이제 넓은 가구가 되게 없어요, 여러분. 가구가.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타르콥스키하고 처음에 비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르죠, 그죠, 이게. 타르콥스키도 막 뭔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진 않아요.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한 이제 영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타르콥스키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비싼, 값비싸 보이는 소품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식의 문화를 향유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예컨대 이제 겨울 같으면은 그 브리겔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뭐 사냥꾼, 눈 속의 사냥꾼 뭐 이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영화적으로 재현을 해요. 벨라탈은 그런 어떤 부르주아 감성, 귀족적 감성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프롤레타리아적인 감성이고,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소비에트 소설들인데 특히 플라토노프 소설을 생각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집단 농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일꾼들이라고, 일은 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육체 노동에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어떤 거침, 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들요. 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 막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소비에트 소설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라즐로 원작까지 뭐 들여다보고 할 지금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소녀인데요. 소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아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아이가 죽고 하는 것도 소비에트 소설을 되게 많이 연상시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이리미아스의 태도가 굉장히 소비에트 소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편으로는 해부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에 이렇게 아이의 시신이 눕혀져 있죠. 카메라가 끝내주는 미장센이더라고.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 뒤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 관련자들이. 물론 아이 엄마도 이제 와 있습니다. 아이 엄마도 물론 와 있죠. 이리미아스는 그 맞은편에 이제 있어요. 서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제가 뭐 어머니를 비난하진 않겠다. 누구보다도 제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력함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불평을 하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그 체르니첵스키가 19세기 소설가인데요. 운동가, 혁명가이기도 하고 체르니첵스키의 소설 제목이면서 레닌의 팜플렛 혹은 에세이 칼럼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행동력이 없다. 이 정도로 나약하고 이 정도로 비겁하고 이 정도로 우유부단한 거는 거의 죄악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사람들은 남에게도 치명적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도덕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막 팍팍팍 찔러요. 막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막 쑤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이제 괴롭게 만든 다음에 요는 뭐예요? 돈을 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농장을 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아까 소판돈 있잖아요. 그게 지폐로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로 치자면 지금 아직까지 그 신사임당이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세종대왕가, 그 다음 또 누구죠? 태계이황가, 율곡이인가요? 돈들을 막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이의 그 발치에다가. 그래서 이 아이를 스케이프고트잖아요. 희생염소,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얼마나 속대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정말 농부들의, 노동자들의 이 코 묻은 진짜 이 푼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푼돈을 모았더니 큰 돈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뭡니까? 착복하는, 지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 얍삽한 진짜 혁명가.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미아스가 굉장히 그 양가적이고 복잡다단한 수수께끼 같은 캐릭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리미아스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그 동지와 샤니까지 세 명을 보니까 정말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이렇게 세 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누구를 1대1로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대입이 되지는 않는데,
되게 이제 혁명은 이렇게 일어나니까 한 명의 이런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도 그랬을 거고, 그 다음 뭐 그 정채산, 저기서 그 영화에서 그 이병헌이 맡았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 또 조승우가 나왔던 영화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원봉 있을 건데요.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명이 있는데 해서 혁명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혁명이 성공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삼두 정치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항상 하나가 올라가는 게 이게 로마 시대부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이 세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 이리미아스가 이 빛나는 연설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만 휘어잡는 게 아니라 관객인 우리도 휘어잡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협작꾼이긴 한데요. 사기꾼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그 돈을 착복했다는 걸 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돈의 쓰임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화약인 것 같은데 그 화약을 사가지고 뭔가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네, 뭔가 유익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대를 위해서 뭐죠? 소를 이제 희생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을 건데요. 이 마을을 왜 해체해야 됐죠?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름지기 이런 혁명가는 또한 이제 정치가일 것인데요.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정치로 가야 되니까, 이런 류의 이제 혁명가, 정치가 혹은 혁명적인 어떤 개혁을 한 정치가들이 FM대로 법대로 살아서야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링컨도 마찬가지로 뭐 돈으로 사람도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협을 이루는 거지. 네, 그 FM대로 해서는 진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리미아스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STK의 이 죽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의 또 능지, 그러니까 지능이죠. 정치적 지능,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STK 입장에서 보면 아이에게 이런 선택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죽기 직전에,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 되게 행복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뭘로 보여줘요? 이 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자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강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아이 장례식을 끝낸 다음에 관을 빼갈 때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식당 주인이죠. 이게 식당이었나 봐요. 식당에서 얘기하는 모양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마을 회관 같이 그런가 봐요. 원체 작은 마을이니까. 아이 엄마랑 그 식당 주인이 나누는 대화에서 왜 데리고 나왔냐고, 아이를. 근데 아까 언니들도 그랬거든요. 걔는 미친 애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질환이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정신이 불안정해가지고, 정신이 불안정해서 시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잘 근데 돌봐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리고 이제 이 엄마의 기본 입장이 그 딸들이를 잘 간수해라. 남은 딸들이나 저 사람들 따라서 가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가 걔네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STK는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딸을 버려둔 건 생각 안 하고 딸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부모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존재하는 건데, 내가 얘한테 뭘 막 잘해주진 않아도 적어도 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엄마는 옆에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 피해가 되는,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결핍을 너무 많이 느끼고 이러므로 해서 그 자기의 결핍과 슬픔을 가지고서 자식들까지 억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고, 여러모로 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까 뭐였지? 너 하나 죽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아? 이게 엄마가 애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혹은 했겠죠. 그러니까 STK가 그걸 고양이한테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로 설정이 된 거, 그것도 분명히 상징성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아끼는 동물, 사랑하는 동물, 유일한 친구, 유일한 존재가 고양이인 것도, 예컨대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인 것,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고양이
예, 괜찮았어요. 그 고양이가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조금 눈이 검정, 물론 흑백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뭐 파란 눈의 페르시안 고양이, 뭐 파란 눈의 샴 고양이, 뭐 터키시 앙고라, 이런 고양이는 아니라는 거죠. 줄무늬가 있으면서 뭔가 좀 눈도 이렇게 까맣고 해서 그 아이의 STK의 야생성이나 그런 분열되고 흔들리는 현이 어긋난 거죠. 그런 이제 그 정신 세계에 되게 잘 맞는 또 그런 고양이를 캐스팅한 것 같고요. 아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 에리카 보크라고 제가 아까 배우 이름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 벨라타르 영화에만 나왔더라고요, 배우가. 그리고 배우가 미인이라고 결코 할 수 없고, 이가 치열이 이렇게 다 틀려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배우들이 그런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유지를 하질 않잖아요. 다 이거 보철해버리고, 뭐, 콧구멍이 저처럼 지금 이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다 올리잖아요. 이렇게. 다 깎고, 막 이런데 하고, 막, 여기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개성을 가지고서 가는 게 좋은데, 뭐, 아무튼 그건 이제 딴 주제고. 그래서 이런 도대체 그 소녀를, 아역 배우를 어디서 구했을까 궁금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데려왔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아이의 그 연기가 그렇게 깊이가 있었던 게, 그 눈빛에 들어있는 공허함과 슬픔과, 어딘가 또 달관한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그런 느낌과 쓸쓸함과 은은함과 외로움과 황량함과 뭐 온갖 수식어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가 너무 좋았고, 이미지 몇 개만 긁어가지고 사진으로 갖고 이렇게 따가지고 봐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올해 찍었는데요. 벨라타르의 사탄 탱고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내가 뭐 끝까지 보겠다 이런 생각도 굳이 갖지 말고요. 한번 틀어놓고 보기 시작을 이제 하면서 보면 보는 거고 말만 많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고,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책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설의 경우에 다 읽는 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몇 쪽을 읽더라도 내가 그 책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떤 소설은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만나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읽었지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뭐 굳이 우리가 말이 머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좋은 영화랑 좋은 소설들이 너무 많거든요. 벨라타르 영화가 중간에 또 있다고 하는데 요 정도 봐도 꽤 본 것 같고, 시간이 된다면 그 라즐로의 사탄 탱고라는 소설을 뭐 방학하거나 하면은 보고 싶은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